자, 이번에는 최신 기출 문제 34회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 여러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회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 FAT 1급에서의 이론보다는 좀 훨씬 까다롭죠.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 이건 제품이니까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우리가 제품 계정에서 보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잖아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줄이잖아요. 줄이면 여기에 있는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여기 있는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정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고자산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이것도 증가합니다. 1번과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요.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했다면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매출원가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정상적인 거니까 매출원가를 증가시키죠. 다음 세 번째, 재고자산의 매출시 운반비. 자,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죠. 이거는 판매관리비. 우리 판관비 안에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는 매출원가 밑에 있는 비용이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4번은요.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우리가 지워져 버렸어요.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이 재고자산의 매입 금액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금액이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다. 답은 3번이다. 이건 판매관리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 구해라는 거죠. 자, 9월 1일 날 주식 1000주를 주당 13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자, 액면가는 여기서 처분 손익을 따지는데 액면가는 전혀 참고할 이유가 없죠. 다음에 결산일 날 정상의 이 회사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200원씩은 2019년도에 영업의 이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10월 1일 날 해가 바뀌어서 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니까 최초의 취득 금액인 이것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500원씩 어떻게 됐어요? 손해를 보고 처분했죠. 1000주니까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겠군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가뿐하게 맞출 수 있죠.
자,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은 최초에 취득한 단가하고 처분한 단가를 비교하시오. 예. 왜? 중간에 결산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손익으로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최초의 취득금액과 마지막 처분 금액을 직접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따지면 되고, 단기 매매증권은 이렇게 기말에 평가를 하면은 이제 이걸로 장부가 고쳐진 거예요. 예. 여기서 200원씩 상승한 것은 2019년도 손익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처분 손익에 또 반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격을 비교해야 된다. 답은 4번.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5월 상품 재고 관련 자료이다. 재고 자산의 평가를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할 때 각각 계산된 5월 말 상품 재고는 옳은 것은 이랬군요. 자, 그러면 총평균이 일단 좀 간단하니까 총평균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금액을 다 계산해 볼까요? 기초가 1000개면 1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이 1000개 11만원 되겠고, 또 매입이 1000개 12만원 되겠습니다.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량 합계 전부 1000개씩 3번이었죠. 3000개입니다. 자, 여러분 33만원을 3000으로 나눠보세요. 단가가 얼마인가요? 33만원. 네, 110원이죠? 네, 그래서 평균 단가 110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5월 말 재고액을 구할 때 총평균법은 말이죠. 이거에다가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수량을 곱하면 됩니다. 자, 3000개 샀는데 15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1500개 남은 거죠? 예, 110원 곱하기 1500 한번 해봅니다. 얼마 나와요? 16만 5천원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16만 5천원이 두 개나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평균법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1000개 1000개. 이거 평균 간단하네요. 수량이 같으니까 평균 단가 105원. 그렇죠? 105원이에요. 100원과 110원의 평균을 구해버리면 되죠? 수량이 같으니까. 자, 100원짜리가 1500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개가 남은 거죠. 105원짜리. 간단합니다. 그러면 105원짜리 곱하기 500개 하고 1000원짜리 120개 12만원.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네, 그래서 105원 곱하기 500개 해보시면 얼마 나와요? 52,500원 나오나요? 예, 52,500원하고 12만원을 더하면 이게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17만 2천원. 네, 17만 2,500원. 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아까 16만 5천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 뭐 3번과 같은 문제는 TAT 2급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FAT 1급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상매출금 계정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우리가 계정을 보고 있습니다. 네,
수정전 잔액수단표에 대손 충당금이 3,000원 잡혀 있습니다.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인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보기 1번 보면 당기 대손 발생액은 3,000원이다. 자, 대손이 발생했으면 외상 매출금의 대변에 기록됐겠죠. 네. 외상 매출금 대변에 2,000원인데요. 2,000원. 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는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5월 30일 날 요게 바로 대손 처리한 회계예요. 네, 3,000원이 아니라 2,000원. 그래서 이 1번은 답이 아니고요. 다음에 2번. 당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59만 8천원이다. 자, 외상 매출금의 회수는 요거죠. 당좌예금으로 40만원 들어왔다는 거죠. 당좌예금으로 40만원. 네, 그래서 59만 8천원 아닙니다. 59만 8천원은 무슨 금액이에요? 잔액이죠. 잔액. 외상 매출금의 잔액. 그 다음에 3번은 전기 2월 된 기초 대손 충당금은 5,000원이다. 기초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수정전에 대손 충당금이 3,000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날 5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이 2,000원 감소되었었죠? 그러니까 5,000원 맞아. 이게 5,000원이 있었어야 이게 지금 12월 31일 날 결산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이 3,000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대손 충당금 감소가 여기 2,000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기에서 2월 된 기초 대손 충당금은 5,000원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죠? 답은 옳은 것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자, 4번은 진짜 틀렸나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의 대손상각비는 5,980원이다. 예, 그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1%가 얼마입니까? 이게 5,980 5,980원이 1%죠. 그런데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 3,000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2,980원이 되는 거죠. 2,980원. 이것만 추가 설정하는 거죠. 2,980원만.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2,980원이 나와야 된다. 틀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영업이익은 60만원이다.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네. 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지금 참 모처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FAT 1급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볼 때 현재 수정전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아래의 결산사항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되느냐? 이런 문제 많이 만났었죠. 영업이익을 가지고 문제 낸 건 지금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미지급 임차료 5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지급 임차료라는 건 임차료를 발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영업이익이면 말이죠. 판매관리비여야 돼요. 여러분 임차료는 판매관리비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을 감소시켜요. 마이너스. 다음에 보험료 선급분 만원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버렸대요. 그러면은 보험료 선급분 만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에서 빼줘야죠. 보험료는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반영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영업이익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미수분 2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이자가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건데, 이자 수익은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를 제조하는 건데, 뭐 가구를 만들든 전자제품을 만들든, 그러면 이자라는 거하고는, 이자는 금융업이잖아요. 영업 수익이 아니고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업이익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이거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반영을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만 원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6만 원. 그래서 6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것이 답이 되겠네요. 1번 54만 원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맞나요? 네, 이렇게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를 보시고, 또 여기서는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거 알 수 있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매출액,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입니다. 네. 자,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다음 중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발행 시점의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네, 그렇죠.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차감하는 것은 할증이 아니고 할인이죠. 할인. 그렇죠? 그래서 사채 할증은 액면 금액에 가산하는 방식이죠. 가산하는 방식. 그래서 2번은 잘못 설명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을 증가시키는 거고,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에서 빠지는 거니까 차감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차감이 아니라 가산이라고 해야만. 자, 3, 4번 읽어보고 갈게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예, 상가액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예, 그러면서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도 점점점 증가해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액면가하고 같아집니다. 예, 3번 맞았고요. 4번, 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각 후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한다. 예, 사채를 발행한 후에 재무상태표에 보면은요, 재무상태표에 상각 후 원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7번,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했다. 네, 1년에 2번 유상증자 했다 이 말이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말 주식발행 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네, 있다면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3월 5일 날 어떻게 발행했나 보겠습니다. 1000주를 10,000원에 발행했습니다. 네, 할증 발행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발생하냐면 5,000원 곱하기 1000주.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발생하겠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3월 5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9월 20일 날 1000주를 또 발행합니다. 4,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4,000원에. 그러면 이거는 할인 발행을 했군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나오는가 볼까요? 1,000원씩 1,000주. 1,000원씩 1,000주. 100만원 발행. 100만원의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월 5일날 할증 발행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00만원.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건 없어져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400만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뭘 물어봤느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3월 5일날 500만원 발생했다가 9월 30일날 할인 발행하면서 100만원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400이다. 답은 2번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네네. 제가 이 7번 문제 풀이에서 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를 빼먹었냐면, 요거. 수수료 10만원이 여기 밑에 있었는데, 그걸 뭐 놓쳤어요. 네. 여러분도 이걸 놓쳤죠. 자, 주식 발행 수수료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초과금에서는 빼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었어요. 더해줘야 돼요. 그럼 아까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원 있는 데서 110만원을 빼줘야죠. 110만원을. 그래서 400이 아니라 390만원인 겁니다. 네. 요 10만원을 제가 놓쳤어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400이 아니라 1번 390. 수수료를 말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수수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면 거기다가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만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9월 20일 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10이었어요. 그래서 500에서 110을 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수정하시고. 자, 8번은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자, 선생님이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잘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기반이 되는 거. 통제 환경이죠. 통제 환경.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거.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거.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해당되는 것은 통제 환경인데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었군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 하면은 통제 활동이라고 해야 돼요. 통제 활동. 참 이 답 짓기 좀 어렵겠습니다.
윗부분은 위에서 선생님이 말한 윗부분의 내용은 통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 환경, 조직, 또 경영 방침, 회사의 무슨 경영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제 환경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정책과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하는 게 뭔가요? 라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맞다. 근데 이거 민종이가 맞다고 한 사람 반반은 될 것 같습니다. 8번. 여기서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수진이. 다음 9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세 문제가 나오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가 아닌 거, 교환 계약에 따른 공급. 이건 과세죠. 법률상 경매에 의한 공급. 우리가 법률상 경매는 말이죠.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민사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3번 현물 출자, 이건 재화의 공급이죠. 그다음에 4번 가공계약, 이것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는데요. 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완전 면세라고 해당해.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면세에 대해서 민수가 잘못 설명했어요. 자, 진영이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어요. 면세는.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면세 포기 제도가 있어요. 맞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해. 국내산 미가공 농산물 면세 맞죠? 답은 1번 민수가 답이다. 다음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과세 표준을 구하라 하는 문제죠. 제품 매출액 5천만 원 과세 표준이죠.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국가의 무상 기증은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면세.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으면 이거 판매한 게 아니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 기계장치 처분액 1,000만 원, 이거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은 2번이다. 역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부터는 소득세 문제가 4문제가 있죠. 12번부터는 소득세 문제가 4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권, 기타 소득,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거,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 받는 거, 일시적인 거니까 계속적이면 이게 임대업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타.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이것도 기타 소득. 우리 기타 소득에 굉장히 많은 게 열거돼 있어가지고
뭐 복권은 여러분 확실히 기억이 나시겠지만 2번, 3번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저작자 또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예. 자,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다. 요거는 저작자이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저작자나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의 양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저작권의 양도면 양도소득이고 사용의 대가로 받으면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13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가 주식회사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0년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총 급여액 계산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비과세, 식대하고 차량 운전 보조금은 총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야 되죠? 자, 기본급이 총 급여에 포함해야 됩니다. 상여금 포함해야 됩니다. 일단 과세소득은 다 포함이에요. 자, 식대가 240만 원인데 식사는 제공받지 않아요. 그러면 240 중에서 얼마가 포함돼야 되느냐 하면은 식대는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120만 원만 총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과세니까. 다음에 라번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네, 우리가 자가용을 업무 수행에 따라서 받는 게 우리가 차량 보조금이죠. 이거 비과세인데 얼마까지? 월 20까지. 월 20까지.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씩 120만 원은 과세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라번에서도 120만 원은 총급여로 포함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비과세는 포함시키지 말고 과세만. 그래서 차량운전 보조금과 식대 보조금에 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식대 보조금 월 10만 원, 차량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해볼까요? 390에다가 여기 240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630) 나오나요? 아니 390이 아니라 3900에다가 240 4140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은 3번. 네. 다음에 14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얼마냐? 네. 자, 인적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우선 기본공제 봅시다. 아내 한 사람, 부친 3월 달에 사망했지만 사망한 사람은 사망 전일 상태니까 해당이 되죠. 장남 25세 나이 때문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죠.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 500 있으면 안 되죠.
다음 장녀 17세, 20세 미만입니다. 네, 그러면 기본소득이 하나, 둘, 셋에다가 본인 여기가 본인을 또 빼먹으면 안 돼요. 네, 본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 하나, 둘, 셋, 4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150만 원씩 4명이면 600만 원이죠. 네. 600에다가 추가 공제 있는가 볼까요? 부친이 추가 공제 있네요.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자, 경로우대 공제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인당.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 이게 추가 공제가 1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공제가 600만 원 더하면은 70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4번은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다.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것. 자,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모든 사용을 다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뭐가 있겠느냐. 해외에서 사용하는 거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적용받은 월세액, 이거는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해줘요. 이중으로 해주질 않아요. 신차 구입 안 해줍니다. 신차 구입도.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이건 해줍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같이 해줘요. 왜냐하면 교복점이 자영업자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교복점에 가서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줘요.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는 것은 여기서는 4번. 1, 2, 3번은 일단 안 됩니다. 15번은 4번이다. 네, 34회 이론평가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정도는 TAT 2급의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오히려 좀 쉽게 나온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론평가 문제 34회, 아니죠, 34회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